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반려견 달력 제작에 나섰다는 소식 잘 알고 계시죠? 풍산계 반환하더니 무슨 반려견 달력 제작이냐는 여권의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혀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데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현역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입니다. 법원이 이르면 13일, 이르면 오늘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에 전달이 된다면 체포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혀져 있는 15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것 또한 16일에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52시간제 유연화, 호봉제 대폭 축소됐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물론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니고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12명의 대학 교수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주당 관리에서 일단 벗어나고 너무 획일화됐다는 거죠. 업종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주당으로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유연하지 못하게 대응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당으로만 관리하지 않고 월 혹은 분기, 반기, 1년 단위로까지 노동시장에 좀 유연화를 주겠다, 다양화를 주겠다, 이런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공고문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노동계에서는 근무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국민일보입니다. 신혼부부 8만 쌍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을 참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데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수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147만 쌍에 이르던 5년 이내 신혼부부 수 추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110만 명에 그쳤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인구 감소라든지 비혼 풍조 속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결혼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절반에 가깝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소아 청소년과에 대한 걱정스러운 기사가 실렸는데요. 펼쳐보겠습니다. 수가 낮은 데다가 툭하면 소송당해서 누가 소아과를 가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하는 지원율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점점 팍팍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2018년에 거의 절벽 같습니다. 101%, 74%, 38%, 그리고 2023년에는 15.9%가 예상된다. 왜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기피하느냐? 일단 돈을 다른 과보다 좀 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앞서도 딩크족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 기류 속에서 코로나 여파로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의료진이 또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소아청소년과를 차리게 되면, 개의를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업무 부담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업무량이 가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책임도 가중되고 있고, 요즘 자녀를 하나만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귀한 자식, 우리 자식이 병원에 가서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폭언이라든지 뭐 이런 무례한 그런 부모들도 많이 등장을 하면서 소아과에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아침 신문 4개 만나봤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바로 개싸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선일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친명과 친문, 개싸움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반려견 달력을 제작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싸움들이 벌어졌는데 애견 달력 사파가가 이낙연 지지자다. 이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개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시죠. 개딸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며칠 새 똥파리 달력을 보니 열받는다라든지 문 전 대통령 달력 취소하자 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해당 달력 사파가의 트위터 팔로잉이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걸 보면 이낙연 지지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달력 불매 운동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똥파리는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종의 은어인데 이런 용어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개딸들의 입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달력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파 작가 SNS 팔로우 리스트에 이낙연, 윤영찬 등이 있다. 그리고 달력팔이 한 돈을 자금 삼아서 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 악마화와 조롱했을 것이다. 그래서 불매운동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개싸움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물고 뜯고 끝까지 가는 그런 싸움들을 보통 개싸움이라고 하죠. 개딸들의 돈 없는 행각들이 과거에도 사실 꽤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어서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지 개딸들의 아우성 남욱 윤영찬 의원의 대장동 자료를 넘겼다. 이런 발언이 법정에서 진술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이다. 포스터를 만들고 문자 폭탄도 돌렸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지난 9일 민주당의 이상민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서둘러서 해달라면서 일단 거부를 했던 걸 두고 또 김진표 의장의 개인정보까지 공유를 해가면서 문자 폭탄을 돌린 게 바로 개딸들의 행동, 돈 없는 행동들이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일명 개딸들의 행태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런 개딸들의 움직임이 최병 위원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아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아마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런 경향은 사실은 개딸들한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 강력 지지자들, 네. 우리가 문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강력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의원들의 휴대전화 같은 거 공유해가면서 온갖 문자 폭탄 날리고 네. 무슨 얼마 아주 작은 액수의 후원금 이런 걸 막 해가면서 욕설을 하고 이런 것들 잘 아마 관찰을 해보셨을 텐데 네. 어찌 보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팬덤 여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저거는 좀 심할 뿐이지 사실은 다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문제도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강력 지지자들의 저런 것들이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치를 하는 데는 또 저런 사람들이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완벽하게 누구를 거부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하게 되면 네. 결국 이득도 있지만 손해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부담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개딸 현상에 대해서 세계사적인 의미 있는 새로운 정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거죠.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일까지 해냈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 그 전에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반환한 이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한 달여 만에 마침내 우치 동물원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적응하는 모습이 언론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래서 와서 참 귀한 놈이네, 정말. 굉장히 부모님 이놈이 송광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크고 귀엽고 복실복실한 느낌이었어요. 잘 적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미와 소미를 보고 싶어서라도 또 광주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 우치 동물원에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건강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각방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미는 신장 결석, 그리고 송강이는 중이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고미와 송강이 1.5평 남짓한 사육장에서 각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각방살이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교미 가능성 때문에 자녀를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그러니까 합방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새끼인 별과도 건강상의 이유로 아직 합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각자 공간에서 지내고 적응 기간을 가지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여 정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뭐 100% 정상적이지 않겠죠, 외부에 있다 보면은. 아니, 병원 가서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치료를 받고 입원도 하고, 이 병원 관계자들이 이 매일 산책시키는 거, 뭐 조선일보 보도로도 영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신통방통에서도 틀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근데 뭐 신장결석이나 중이염 등 사실 병원에 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건강이 더 안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애견이나 네. 이 반려견 아끼는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평생 함께한다는 뜻인데 좀 건강 관리라던가 이후에 이 반려동물의 행복,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비단 네. 문재인 전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동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에어컨 실외기 있는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성남시에서 입양했던 행복이가 자꾸 아른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일들은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봅니다.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에서 하차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와 함께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던 신장식 변호사와 주진우 씨도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만 진행을 하고 하차하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송정 3주 더 진행합니다.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그동안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네.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12월 30일 마지막 밥상을 차립니다. 항의와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먼저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남은 3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가 제작진한테 밝혔고, 특정 프로그램이 이렇게 밉다고 조직의 밥그릇을 이렇게 끊는다? 오세훈 시장은 언론 통합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사과나무를 계속 심을 거예요. 매일매일.
자, 신장식 변호사와 주진우 씨의 목소리까지 들으셨는데 일단 인질극예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언론 탄압이라는 표현도 주진우 씨는 썼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분들이 정파, 특정한 정파,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는 모든 국민들께서 거의 다 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한테 주는 돈이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그 돈을 왜 시민들 세금으로 주느냐 이거죠. 아니, 특정 정파를 위한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그거에다가 우리 시민들 돈을 쓰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왜냐? 시민들께서 돈을 주고 방송을 하라는 의미는 적어도 독립적으로 해라. 어떤 정파에도 개입하지 마라.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언론의 기능을 다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김어준 씨가 지금 1년에 받는 돈이 5억이 넘는다? 네네. 7억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사실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요. 김어준 씨를 위해서도 오세훈 시장을 당선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그냥 우리 당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닌 분들, 일반 서울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김어준 씨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선됐을 때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사실은 다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당시 서울시 의회의 그런 구조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이런 조례안이 이제 다 통과가 되고 예,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좀 늦었지만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발 진짜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시민을 괴롭히는 분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옥교양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반드시 듣고 아니면 그것을 재생해서 듣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가짜 뉴스만 했겠습니까?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네.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점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좀 해왔다라는 것들이 감정을 좀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이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 부분은 자칫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나의 입맛과 안 맞는다라고 해서 자금줄을 옥죄고 결국은 문 닫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언론 민주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가라는 반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큰 정치를 하고 결국 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그 안에는 이제 민주주의와 언론의 발전도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오점이 될 수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 활동을 못하게끔 사실 밥줄을 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진행자들이 물러나는 데는 지금 지적해 주신 TBS 예산 지원을 끊는 서울시의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어준 씨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수년간 존속해왔다 하는 비판을, 아주 강한 비판을 받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할 수도 있다. 막방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했어요. 실제 TBS가 그리고 방송이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졌어요. 그 점은 오세훈 시장에 감사드리고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언론 탄압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근데 3분의 1을 지금 삭감했단 말입니다. 예, 100억 이상. 오세훈 시장님을 한번 초대 좀 하셔서 대화 좀 나눠보시죠. 저희는 인터뷰 요청을 일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예, 바쁘셔가지고 그래요? 바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애로가 많으니까요. 뉴스공장의 운동도 짧게 얘기해볼까요? 교통방송을 기획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들의 퇴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소개해드립니다. 노골적인 방송 사유와 음모 장사꾼 김어준의 퇴장. 김어준이라는 저 이름이 음모 장사꾼의 대명사격으로 중앙일보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2016년 9월 김어준 씨가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올해 11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건의 법정 제재와 34건의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TBS가 받은 모든 지적의 3분의 1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겁니다.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비방 조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대선 기간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적도 33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가짜 뉴스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수준 낮은 정치인과 공무에서 이슈 몰이로 장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평가했고 공영방송에서 더 이상 김어준 유의 음모 선동 비즈니스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사필 규정이다. 합리적 지성의 성찰을 회복해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일겸 의원은 지난해 김어준 씨 방송을 옹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치 편향성 교통 정보 제공해야 되지 왜 이런 편향적인 방송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판을 하던데요.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하는 열망,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몰려갔다. 그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미국 출장 목적이 특정인 에리카 황이 나온 특정인을 만나러 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석연찬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조사를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며칠 고생해서 찾아낸 게 이 자료예요. 이 자료를 국회에서 흔들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그거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장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바쁜 와중에 미국까지 출장을 간 허겁지겁 간 이유가 바로 이 사건 아닌가. 자,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물론 저는 편향성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처리하는 방식은 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례까지 바꿔서 예산 지원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 다른 분들도 주진우 씨나 그만두는 것 같은데 김어준 씨가 왜 출연료라고 할까요? 진행료를 많이 받느냐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김어준 씨 진행하는 뉴스공장의 프로그램이 이 동시간대 청취율이 상당히 오랫동안 1등, 2등을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TBS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자 프로그램인 거죠. 그만한 대우를 해줄 만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저 사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쪽에서 지적할 때는 뉴스공장이랄지 김어준 씨 프로가 편향성이 있다고 하면은 방통위 같은데 방심위에 제소를 하거나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지. 예산 지원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 자체를 하차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어찌됐든 방송 자유와 언론 자유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살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도 이제 여당 출신 아닙니까?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이 그렇지 않아도 MBC랄지 언론 탄압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가중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 또 뭐 서울시를 다른 뭐 민주당이 될지 다른 야당이 했는데 그 정권 잡은 세력이 또다시 당시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또 폐지한다거나 또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이걸 처리할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걸 못했지요. 정확하게 따지면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손을 못 댔습니다. 왜 못 댔느냐? 저건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는 서울시의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로 서울시의회를 차지하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금 결정한 일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서울 시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한테 뭐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또 이제 그 지금 중앙일보 사설에도 보면 뭐 몇 건의 법정 제재와 행정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 대부분의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방심위에서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방심위 자체에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비호가 없다면 저는 김어준 씨가 저 방송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편파적인 방송을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거는 바로 권력의 비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때 처음 저걸 맡은 거 아닙니까? 맡아서 그 이후에 여러 편파성 있는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웬만한 편파성은 그냥 넘어갔어요. 만약에 신통방통이 저렇게 편파적으로 했으면 아마 신통방통도 훨씬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훨씬 더 시청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공영방송이라는 일반적인 그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저거는 사라져야 될 방송인데 그동안 권력의 비호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취율 이야기 등을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청취율 높이기 위해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 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해서 강용석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진행자로 앉히면 되겠습니까? 화제성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답게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방심위에서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어요. 34건의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심위원들이 활동하던 기간입니다. 만약 뭐 신통방통 예를 들어주셨지만 어떤 종편이나 보도 채널 공중파의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면 그 프로그램 폐지 진작에 되고도 남습니다. 이건 방송을 조금만 아는 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법정 제재 한 건만 받아도 프로그램이 폐지되느냐 마느냐 존폐의 기로에 서는 게 대다수 종편이나 이 보도 채널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무려 8건의 법정 제재와 34건의 행정 지도를 받았고 TBS라는 방송국이 받았던 제재 3분의 2가 이 프로그램 하나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취율 이야기하기 전에 공영방송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을 민주당 인사들이 다수를 장악한 지난 정부 방심위에서 마저도 이렇게 회초리와 철퇴를 많이 맞았다라는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후임 진행자로 오게 될지 그 부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어찌됐든 지금 김어준 씨 그리고 신장식 씨 그리고 주진우 씨는 TBS 방송에서 일단 이번 달까지만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하차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후임이 누가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두고 계파 간의 충돌 양상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분열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입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비명계에서는 단일 대우는 당이 망하는 길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바람직하냐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이제 총선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분열했을 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국민들도 다 아는 겁니다. 당내의 자부이나 분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외면을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거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단일 대우를 지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지켜야 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압니까?
자, 비명계, 그중에서도 친문계로 통하는 의원,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이재명 분리 대응론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시죠. 문정부 관련 수사만 당 차원에서 맞서야 한다. 서훈 전 안보실장과 관련된 그 일, 피격 사건, 그것만 당 차원에서 맞서야 하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분리해야 한다. 그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친문재인 개인 김종민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죄가 있거나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 대우해서는 당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측근들이 받는 혐의는 과거 당 바깥에서 벌어진 비리 의혹이고, 따라서 이들의 혐의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함부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 사안을 가지고 무도하게 검찰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은 우리 당이 공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당이 맞서야 한다라고 김종민 의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지금 전혀 180도 다른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복경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는? 김종민 의원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 대표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이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동시에 네. 수사의 공정성을 함께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지 합격력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수사도 되지 않고 일찍 무마되고 종결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라.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과하게 당 차원에서 대응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이것이 일종의 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고 이재명 대표는 안 지키고로 들릴 수 있거든요. 네네. 자칫. 그래서 저는 그 김종민 의원의 표현 중에 그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다만 명확한 사실은 당선된 쪽은 용서받고 있고 패배한 쪽은 수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가 없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김종민 의원의 의견이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방탄의 의미를 알았고, 결국은 민주당을 방탄 삼아서 자기 사건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는 중도에 그만두거나 민주당을 위해서 자기가 좀 피해주거나 뒤로 좀 가 있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대표로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 안에서 과연 이재명 방탄하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갈 거냐. 지금 핵심은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소환 조사예요. 소환 조사 아마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그럼 그 다음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체포 동의서예요. 체포 동의서를 검찰에서 갈 때 국회로 과연 민주당이 방탄을 해줄 것이냐, 네. 말 것이냐. 이게 지금 눈앞에 불 보듯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끝까지 민주당을 방패 삼아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김종민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도하게 보도되거나 알려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가령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당내에 있는 기구 중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박범계 의원이세요. 이번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을 하신 김종민 의원보다 더 친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다가 또 고민정 최고위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예전부터 여야를 떠나서 당내 균열이 생기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면 지도부 내에서부터 큰 잡음이 생기고 충돌이 벌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싸움을 한다든지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생긴다든지. 근데 현재 민주당에는 그런 의견들은 없고, 이견 자체가 없으니까요. 단일 대우라는 표현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 대응한다. 말이 분리 대응이지 지금 그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나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이것도 말고도 지금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누구 말대로 지금 검찰이 정말 민주당 자체를 뭐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이런 위기의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분리대응이랄지 아무튼 뭐 각자 누구는 뭐 대응하고 그런 거는 뭐 지금 당내에서는 뭐 소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주류의 분위기는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원들도 없는 걸로 친명 비명을 떠나서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더욱 바짝 쫓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존재를 매우 의미 있게 담았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진상, 이재명 선거 때마다 합류를 반복했다.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범죄는 이재명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없었으면 이런 범죄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선거 출마 때마다 선거 운동을 위해서 기존 업무에서 퇴직해서 캠프에 합류했었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임용되는 절차들을 반복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담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담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용민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공범이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은 한 몸이다 하는 거를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이제 소환하거나 아니면 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할 때 네. 결국 정진상 또는 김용 이런 최측근 두 명이 저지른 그동안의 그 범죄 혐의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집중적인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저 내용들이 그래서 공범이라는 표현만 없을 뿐 같이 정치적 동지로서 정치 활동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도 그 테두리 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거를 정진상 공소장이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진상 씨는 이재명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이재명의 정치를 도와주는 참모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의 모든 존재는 이재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검찰이 뭐 공소장에 집어넣은 것이고 또 하나 선거 출마할 때마다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선거 준비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선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선거 준비 행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공직을 놔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측근임이 뭐 분명하다, 그것 때문에 농단을 했다라는 것은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소장도 검찰의 주장이긴 하니까요. 이건 또 법원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한 대장동 일당들의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방식을 논의할 당시에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불리한 개발 방식을 밀어붙였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불리한 개발 방식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너무 해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당시 했던 얘기는 이것 봐라. 고작 400표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챙겨야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희철 평론가님, 좀 구체적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성남 시민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원주민들은 사실 지난 대선 때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많은 억울함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의 민간 사업자 일당이 그 지역 일대를 재개발하면서 기존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보상,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최대한 줄여버리고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민간 개발을 시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랜 세월 대장동에 터를 잡고 살고 있거나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는 대선 때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어떤 보상을 상당히 줄여버리고 민간 개발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역할을 했던 실무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실무 책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거 원주민들에게 불리하다, 주민들에게 너무 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이야기했는데 고작 400표다. 원주민이 거기에 이제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얼마 안 살았겠죠. 토지 소유주도 몇 명 안 될 것이고 개발되기 전에 땅이니까요. 고작 400표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 이 진술,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굉장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불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상대 주자였던 박용진 의원 등이 말한 리스크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언론 인터뷰가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려면 재판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성남시의 측근이었고 주요 공직자였던 유동규 같은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체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거나 다른 정치인들 일반 관행처럼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라면서 탈당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외로울지 몰라도 민주당은 사는 길인데 계속해서 당대표 직위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 이런 인터뷰나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제 끝나겠습니까? 재판 진행될 때마다 계속 뭐가 더 튀어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흔들리는 리스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자신의 진술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배신감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배신감은 바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9월에 대장동기 타기자마자 아버지가 뭐 알고 있던 거 갖고 있던 거 다 했던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분의 등에는 칼을 꽂지 않고 직장 동료 아무리 최소한 직장 동료여도 밀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죠. 아버지가 히로인으로 전환될 것 같으니까 전환되고 징계까지 오니까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지금 대선 후보 아래 유동규가 있었고 유동규 아래 아버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뭐냐면 소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했다 그러면 끝까지 내가 했다 그러는데 내가 했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니까 발 빼고 쟤들이 했어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자, 이와 관련해서 호주, 뉴질랜드 그때 출장 10박 11일 출장 갔을 때 그때 상황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보시죠. 자, 여기에 김문기 전 처장이 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정진상 당시 실장에게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김문기 전 처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에 동행하게 됐다. 출장지에서는 어땠느냐? 출장지에서는 골프를 쳤는데 골프가 끝나는 5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캐디가 없었나 봅니다. 노캐디 아마 골프를 친 것 같은데 카트를 몰아준 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문기 당시 팀장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실제 당시 출장 사진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가까이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대각적으로 앞다리 빼는 게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기억이 안 나고요. 저러한 발언들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또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복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일반인들의 어떤 그 인간관계로 볼 때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사실 저도 시장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출장도 가는데 출장 가면서 실무자분들의 이름을 딱 지금 댔을 때 기억을 못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때 무엇을 했던 그 사람 그러면 아, 그 사람이 김문기였어. 이렇게 이제 연결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당장 김문기 그러면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반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때 당시에 기억의 혼선의 문제일 수 있고 다만 함께 골프장에 갔는데 출장도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으면 조금 더 좀 공격을 좀 덜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김문기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당장 누구지?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는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기 아나요? 모를 수 있다. 기억 못할 수 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한 10박 11일간 해외여행을 같이 갔다 오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렇죠? 모르던 사람도 거기 가서 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김문기 처장은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적어도 중상에 있는 정도의 직급의 사람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굉장히 한 10년 안팎으로 교류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모를 수가 없죠.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실무자입니다. 실무자. 근데 대장동 그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10박 11일을 2015년 1월 달에 같이 출장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물어보면 모를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때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 보고를 받고서 모른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그 부분을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 넘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문기 전 처장이요. 그냥 이 사건에서 김문기 홀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씨하고 김문기 씨는 여기서 한 몸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하고의 그 만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사실 유동규 씨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모른다는 그 이재명의 말에 가장 충격을 받을 분이 사실 유동규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점 때문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유동규 씨한테 진술할 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관계성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그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여행지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검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100% 허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사정을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런 신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어떤 신문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바짝 쪼여지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소환 조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진하지 않고 가족 기소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들과 관련해서는 아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포커 등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내 김혜경 씨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와 수행기사, 변호사에게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가족들을 먼저 기소하려고 검찰은 생각을 한다라고 이 보도는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앞서서 김 씨와 아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왜냐? 국회 상황과 민주당 반발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쉽지 않을 상황에서 측근의 가족 수사가 이 대표에게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압박용으로 가족 기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수 대변인님,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직진을 할지 가족 기소를 우회할지 어떻게 검찰만이 알겠죠. 네. 뭐 검찰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어떻게 할 거다 아니면 분리할 거다 이재명 대표를 관련된 수사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저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용 부원장 기소하면은 한 100여 건의 단독이 나오고 정진상 실장 구속 기소하면 또 100여 건의 단독 기사가 나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피해 사실 공표하지 말라. 공무상 기밀 누설하지 말라. 왜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사들을 이렇게 나오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아니겠습니까? 저 기사 또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제대로 안 받을지 모르니 네. 가족부터 먼저 기소를 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식의 또 전술 전략을 검찰이 짜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거든요. 뭐 기자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취재를 했겠습니다만은 네. 저런 기사 자체가 많은 독자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이미 이재명 대표는 뭐 범죄자가 된 것처럼 다 비춰지고 가족들부터 수사하고 본인하고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모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얘기했던 유동규 씨 잠깐 얘기할까요? 그분의 진술은 남욱 씨와의 재판에서 많이 깨졌습니다. 뭐 환지 방식도 요구했는데 안 받아줬고 개발 방식 그다음에 사장 자기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무슨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됐습니까? 다 허위 진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동규 씨 진술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은 수사 상황은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면서 또 국회 상황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인데 관련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에서는 뭐 망신주기다, 여론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수사 전초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향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때문에 법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노 의원 구속 시도를 통해서 뭔가 검찰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도 실제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결국 칼날의 끝은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잔악무도한 야당 탄압입니다. 최병 위원님, 지금 여기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재명 수사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의 근본 전제가 검찰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와 노웅래 의원 수사를 놓고 저울질을 해가면서 뭐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금 곁가지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건과 이재명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검찰 수사는 뭐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 이런 데에서 지금 그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조율해서 자 전초전 성격으로 요거 먼저 해보고 글쎄 뭐 대검에서 그 정도까지 조율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하필이면 이 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 관련 증거도 많고요. 그러니까 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제1야당 그리고 국회 다수당의 그 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을 기하고 더군다나 지금 정진상, 김용 이런 최측근들이 입을 안 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디게 진척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뭐 전초전이라는 성격이 맞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전초전 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잠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서훈 전 실장 구속에 이어서 내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내일 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10시에 검찰 소환 조사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건 하겠다 했는데 일단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첩보 삭제 지시가 일단 없었고 지시 자체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를 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일단 공소장에 적시하진 않았는데 첩보 삭제 지시는 않았지만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에 함께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국정원장 검찰 소환 예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제 운명도 째깍째깍합니다. 저 지난주 월요일부터 초입기다 하더니 지금 일주일째 초를 입고 있네요.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훈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고 책임자다. 이렇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은 제가 무슨 혐의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지 지금은 깜깜합니다. 깜깜 또 갔다 와서 제가 여기 나와서 위조할 고조할 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자, 박지원 원장 추가적인 입장도 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뭐 변호인간 검찰이 조율을 하겠지만 자기는 검찰 소환을 그냥 공개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 포토라인 앞에 서듯이 나와서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나 봅니다.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장희철 평론가님 어떤 의도로 읽힙니까?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역력하게 비치는 것 같은데요. 뭐 전직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국정원 때 입수했던 정보, 뭐 엑스파일 이런 이야기를 지난 대선 과정에 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보기관의 수장 출신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한 처신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다른 기관이면 모르겠지만 일단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방송 다니면서 정치 평론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 소환 조사 이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검찰 조사입니다. 돌아가신 공무원분의 유가족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농담하는 소재로 뭐 갔다 와서 내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겠다라면서 MC와 함께 깔깔 웃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유족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예의를 먼저 박지원 전 원장에게 주장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게 공개일지 비공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안 이후로는 웬만한 이 참고인 소환 조사들 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뭐 비공개로 검찰이 부르더라도 본인이 검찰청 대문 앞에 나와서든 아니면 그날 당일에 어디 라디오나 TV 나가서든 뭐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하실 테니까 공개냐 비공개냐가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 검찰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면요. 서훈 실장 소환 이전에 그 서욱 국방부 장관 구속 적부심으로 풀리고 난 이후에 사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했어야 돼요. 서훈 실장보다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원장이 요즘에 그 언론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여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이 바깥으로 먼저 나가 버리니까요. 서훈 실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박지원 원장을 먼저 조사해버리면 다 나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훈 실장 먼저 구속한 이후에 그러니까 서욱, 그다음에 서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그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하셔도 검찰로서는 이제 더 부담이 없다. 이런 뜻일 겁니다. 복경 대변인 의견이 있습니까? 박지원 원장은 나를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이런 정치 탄압이 어디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대검찰청 들어가는 그 현관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숨길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라는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니까 실체적 진실은 서로의 희망사항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수사 자체가 정치 보복성 성격이 있다라는 오해를 불식시켜가면서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검찰의 지금의 어떤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연합뉴스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됐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일단 내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죠. 내일이 되면 벌써 영하 10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따뜻한 음식들이 종종 생각나기도 합니다. 뭐 어묵이라든지 호빵, 호떡 이런 것들이 이제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기도 한데, 매서운 겨울바람이지만 이런 따뜻한 음식들이 있어서 또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붕어빵과 관련된 기사들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의 값이 금값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겨울에 호주머니에 3,000원은 꼭 품고 다녀라. 왜냐하면 간식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사 먹으려면 3,000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3,000원으로도 붕어빵 하나 사 먹기가 요즘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물가 속에 몸값이 껑충 뛰었고요. 강남에서는 한 마리에 3,000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기본 우리가 밀가루에 팥 들어간 붕어빵은 1,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고구마 크림으로 바뀌면 한 마리에 2,000원. 2,000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30분 이상씩 줄을 서서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지역을 옮겨서 강남구 다른 가게를 갔더니 여기에서는 기본 붕어빵을 2,000원에 팔고요. 버터가 들어간 팥 버터 붕어빵은 2,500원. 치즈와 불닭 소스가 들어간 붕어빵은 또 3,000원. 그리고 치즈 베이컨이 들어간 붕어빵은 이 또한 한 마리에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 가지고 붕어빵 하나 사 먹기 겨우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가격이 많이 올라도 많이 올랐죠. 아니, 그러니까 붕어빵 속에 사실은 뭐 치즈도 들어가고 베이컨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붕어빵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지. 모양은 붕어빵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음식이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거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음식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붕어빵은 붕어빵 중에 이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간 붕어빵은 서민 간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민수 대변인은 3,000원짜리 붕어빵 접해보신 저 기사 때문에 네. 제 들어간 집 앞에 붕어빵 가게 있거든요. 네. 우리 아주머니 계신데 제가 가끔 삽니다. 근데 저 기사 보고 안에 좀 뭐 좀 넣고 마리당 3,000원 올리면 10,000원 내도 3마리밖에 못 사잖아요.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앞에 이제 줄도 서 있기도 하고 사는데 붕어빵 먹으면 옛날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서민 간식이고 좀 덜 넣더라도 가격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3,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알겠습니다. 자, 붕어빵과 추억도 아마 많으실 텐데 어쨌든 붕어빵이 이렇게 금붕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두 번째 소식은 BTS 중에 가장 큰 형이죠. BTS의 진이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BTS 맏형 진이 오늘 입대를 합니다. 짧은 머리 공개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사진이 바로 지금 입대를 앞둔 진이 11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금 더 잘 보이게끔 만들어 드리죠. 지금처럼. 자,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입소합니다. 연천군으로 가는군요. 생각보다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두상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진의 전역 예정일은 2024년 6월 12일입니다. 보통 군대 가면 전역일이
올 것 같냐 이렇게 보통 신병들한테 많이 묻곤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18개월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방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진이 전역하고 나면은 아마 또 완전체의 BTS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진이 입대했을 때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그 앞이 아수라장이 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 입대한다고 하니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16강 태극 전사들에게 포상금이 최대 3억 4,700만 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된 데는 바로 정몽규 회장이 20억 원을 추가로 지금 또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일단 적어도 이 20억 원은 26명 선수들에게 균등하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예선이라든지 그리고 16강까지 가는 과정에서 기여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출전 횟수라든지 그리고 차출 횟수라든지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선수들마다. 그래서 뭐 적게 받는 선수들은 뭐 2억 1천만 원 그리고 많이 받는 선수들은 2억 7천까지 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정몽규 회장이 20억 원 더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3억 4,700만 원 최대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3억 4,700만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몽규 회장이 포상금 기부를 하게 된 데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 식사 만찬 같이 했잖아요. 그때 축구협회는 광고 협찬금과 같은 적립금이 꽤 많을 텐데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고 그래서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발언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표팀이 그동안 고생했고 16강 진출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는 건 당연한데 최대로 3억 4,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도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